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그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특이한 습관을 보고 무심코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왜 저렇게 불안하게 다리를 떨까? 왜 대화 중에 자꾸만 시선을 피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 판단에서 이해로 그리고 공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겪는 독특한 습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한 버릇이 아닙니다. 극심한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가 남긴 몸의 기억이자 고통과 혼란,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처절한 생존 방식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치유 여정에 빛을 더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훑으며 시선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체 대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끊임없이 살피며 그들의 표정에서 혹시 모를 비난이나 거절의 신호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는 자기애적 학대 환경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입니다. 학대자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으로 상대를 통제하기에 피해자는 항상 학대자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자기의 관계 전문가인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이를 감정 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학대 관계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기분을 탐색합니다. 그들의 뇌는 지금 이 공간에 아무런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전한 사람이고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회생활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에 가까운 눈치 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입술을 자주 깨물거나 핥는 행동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깨물거나 핥는 행위는 내면에 억눌린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이자 유명한 저서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몸은 마음이 잊으려 하는 것을 종종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이 입술을 깨무는 것은 그들이 겪었던 긴장과 공포를 몸이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통제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학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현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향이 좋은 립밤을 사용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혹은 손에 작은 피제 토이를 쥐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숨을 참거나 한숨을 자주 쉬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다음 감정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했다면 숨을 참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경과학자인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개발한 다미주 신경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신경계는 트라우마에 반응하여 과잉 각성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평범한 호흡조차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쉬는 잦은 한숨은 긴장으로 굳어진 몸을 재설정하고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던 압박감을 해소하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끼고 서거나 앉는 자세입니다. 팔짱을 끼는 자세는 마치 제2의 천성처럼 몸에 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거만하거나 다친 마음의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에게 이 자세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불편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인 셈이죠. 사회심리학자이자 바디랭귀지 전문가인 에이미 커디에 따르면 팔짱을 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와 불안감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고 소중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런 자세를 자주 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입니다. 마치 세상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려는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또한 자기애성 학대 경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습관입니다. 벽과 하나가 되어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죠. 이러한 자세는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느꼈던 불안전함과 수치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거북이가 위험을 느끼면 등껍질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명한 연구가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수치심이 우리의 신체 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는 것은 세상의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스스로를 숨기려는 몸의 언어입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간에서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앉아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떠는 행동입니다. 앉아있을 때 쉴 새 없이 다리를 떠는 행동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억압된 불안과 신경 에너지가 해소될 출구를 찾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 엘렌 핸드릭슨 박사는 이러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즉 피제팅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움직여야 해 라고 외치는 몸의 비명과도 같죠. 신나는 음악이나 춤 동작은 없지만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혼자만의 조용한 댄스 파티인 셈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가 단지 산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곱 번째 신호는 무심코 양손목을 비비는 행동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손목을 계속 비비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나타나는 자기 위안의 한 형태인 것이죠. 치료사 패트릭 칸스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은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을 때 현실에 발을 붙이고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심호흡을 하거나 두 손바닥을 부드럽게 맞대는 것과 같은 차분한 행동으로 대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움직임 없이도 안정감과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말하거나 취약함을 느낄 때 목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대화를 하거나 무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 혹은 감정적으로 무방비 상태라고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목을 감싸 쥐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제스처는 당신이 불안하거나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캠벨 박사에 따르면 목은 매우 민감한 부위이며 스트레스가 심한 순간에 이곳을 만지는 것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어려운 감정을 마주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때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본능적인 신호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이는 취약함을 느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임을 이해하고 그 작은 위안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9번째 신호는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행동입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 중 일부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무례해서가 아니라 극도로 고조된 불안감 때문이거나 말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뇌가 심장 박동을 따라잡으려는 듯 앞서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치료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이러한 조급함이 과거에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무시당했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가 크고 명확하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말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 챙김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의식적으로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묵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도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쓸어넘기거나 얼굴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머리카락을 너무 자주 쓸어넘기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스타일을 위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애성 학대 경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습관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박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를 정돈하는 행위는 취약함을 느낄 때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머리카락을 조금 과도하게 넘기는 모습을 본다면 그가 단지 모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현재에 머무르기 위해 내면의 불안과 싸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이 보이는 이른바 이상한 습관들은 결코 무작위로 나타나는 기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적 상처가 남긴 흔적이며 그들 각자의 생존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겪어온 시간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상한 습관 뒤에는 생존과 치유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의 서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판단의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지지와 친절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자기애성 학대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그 여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며 따뜻한 이해와 공감의 빛이 당신의 길을 비추기를.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그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특이한 습관을 보고 무심코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왜 저렇게 불안하게 다리를 떨까? 왜 대화 중에 자꾸만 시선을 피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 판단에서 이해로 그리고 공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겪는 독특한 습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한 버릇이 아닙니다.
극심한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가 남긴 몸의 기억이자 고통과 혼란,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처절한 생존 방식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치유 여정에 빛을 더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훑으며 시선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체 대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끊임없이 살피며 그들의 표정에서 혹시 모를 비난이나 거절의 신호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는 자기애적 학대 환경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입니다. 학대자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으로 상대를 통제하기에 피해자는 항상 학대자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자기의 관계 전문가인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이를 감정 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학대 관계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기분을 탐색합니다. 그들의 뇌는 지금 이 공간에 아무런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전한 사람이고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회생활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에 가까운 눈치 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입술을 자주 깨물거나 핥는 행동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깨물거나 핥는 행위는 내면에 억눌린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이자 유명한 저서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몸은 마음이 잊으려 하는 것을 종종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이 입술을 깨무는 것은 그들이 겪었던 긴장과 공포를 몸이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통제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학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현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향이 좋은 립밤을 사용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혹은 손에 작은 피제 토이를 쥐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숨을 참거나 한숨을 자주 쉬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다음 감정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했다면 숨을 참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경과학자인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개발한 다미주 신경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신경계는 트라우마에 반응하여 과잉 각성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평범한 호흡조차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쉬는 잦은 한숨은 긴장으로 굳어진 몸을 재설정하고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던 압박감을 해소하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끼고 서거나 앉는 자세입니다. 팔짱을 끼는 자세는 마치 제2의 천성처럼 몸에 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거만하거나 다친 마음의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에게 이 자세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불편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인 셈이죠. 사회심리학자이자 바디랭귀지 전문가인 에이미 커디에 따르면 팔짱을 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와 불안감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고 소중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런 자세를 자주 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5번째 신호는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입니다. 마치 세상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려는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또한 자기애성 학대 경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습관입니다. 벽과 하나가 되어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죠. 이러한 자세는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느꼈던 불안전함과 수치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거북이가 위험을 느끼면 등껍질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명한 연구가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수치심이 우리의 신체 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는 것은 세상의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스스로를 숨기려는 몸의 언어입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간에서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는 앉아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떠는 행동입니다. 앉아있을 때 쉴 새 없이 다리를 떠는 행동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억압된 불안과 신경 에너지가 해소될 출구를 찾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 엘렌 핸드릭슨 박사는 이러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즉 피제팅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움직여야 해 라고 외치는 몸의 비명과도 같죠. 신나는 음악이나 춤 동작은 없지만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혼자만의 조용한 댄스 파티인 셈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가 단지 산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7번째 신호는 무심코 양손목을 비비는 행동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손목을 계속 비비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나타나는 자기 위안의 한 형태인 것이죠. 치료사 패트릭 칸스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은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을 때 현실에 발을 붙이고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심호흡을 하거나 두 손바닥을 부드럽게 맞대는 것과 같은 차분한 행동으로 대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움직임 없이도 안정감과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말하거나 취약함을 느낄 때 목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대화를 하거나 무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 혹은 감정적으로 무방비 상태라고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목을 감싸 쥐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제스처는 당신이 불안하거나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캠벨 박사에 따르면 목은 매우 민감한 부위이며 스트레스가 심한 순간에 이곳을 만지는 것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어려운 감정을 마주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때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본능적인 신호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이는 취약함을 느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임을 이해하고 그 작은 위안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9번째 신호는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행동입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 중 일부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무례해서가 아니라 극도로 고조된 불안감 때문이거나 말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뇌가 심장 박동을 따라잡으려는 듯 앞서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치료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이러한 조급함이 과거에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무시당했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가 크고 명확하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말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 챙김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의식적으로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묵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도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쓸어넘기거나 얼굴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머리카락을 너무 자주 쓸어넘기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스타일을 위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애성 학대 경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습관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박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를 정돈하는 행위는 취약함을 느낄 때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머리카락을 조금 과도하게 넘기는 모습을 본다면 그가 단지 모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현재에 머무르기 위해 내면의 불안과 싸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이 보이는 이른바 이상한 습관들은 결코 무작위로 나타나는 기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적 상처가 남긴 흔적이며 그들 각자의 생존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겪어온 시간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상한 습관 뒤에는 생존과 치유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의 서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판단의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지지와 친절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자기애성 학대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그 여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며 따뜻한 이해와 공감의 빛이 당신의 길을 비추기를.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그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특이한 습관을 보고 무심코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왜 저렇게 불안하게 다리를 떨까? 왜 대화 중에 자꾸만 시선을 피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 판단에서 이해로 그리고 공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겪는 독특한 습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한 버릇이 아닙니다. 극심한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가 남긴 몸의 기억이자 고통과 혼란,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처절한 생존 방식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치유 여정에 빛을 더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훑으며 시선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체 대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끊임없이 살피며 그들의 표정에서 혹시 모를 비난이나 거절의 신호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는 자기애적 학대 환경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입니다. 학대자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으로 상대를 통제하기에 피해자는 항상 학대자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자기의 관계 전문가인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이를 감정 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학대 관계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기분을 탐색합니다. 그들의 뇌는 지금 이 공간에 아무런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전한 사람이고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회생활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에 가까운 눈치 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입술을 자주 깨물거나 핥는 행동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깨물거나 핥는 행위는 내면에 억눌린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이자 유명한 저서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몸은 마음이 잊으려 하는 것을 종종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이 입술을 깨무는 것은 그들이 겪었던 긴장과 공포를 몸이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통제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학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현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향이 좋은 립밤을 사용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혹은 손에 작은 피제 토이를 쥐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숨을 참거나 한숨을 자주 쉬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다음 감정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했다면 숨을 참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경과학자인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개발한 다미주 신경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신경계는 트라우마에 반응하여 과잉 각성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평범한 호흡조차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쉬는 잦은 한숨은 긴장으로 굳어진 몸을 재설정하고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던 압박감을 해소하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끼고 서거나 앉는 자세입니다. 팔짱을 끼는 자세는 마치 제2의 천성처럼 몸에 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거만하거나 다친 마음의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에게 이 자세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불편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인 셈이죠. 사회심리학자이자 바디랭귀지 전문가인 에이미 커디에 따르면 팔짱을 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와 불안감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고 소중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런 자세를 자주 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입니다. 마치 세상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려는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또한 자기애성 학대 경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습관입니다. 벽과 하나가 되어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죠. 이러한 자세는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느꼈던 불안전함과 수치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거북이가 위험을 느끼면 등껍질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명한 연구가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수치심이 우리의 신체 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는 것은 세상의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스스로를 숨기려는 몸의 언어입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간에서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는 앉아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떠는 행동입니다. 앉아있을 때 쉴 새 없이 다리를 떠는 행동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억압된 불안과 신경 에너지가 해소될 출구를 찾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 엘렌 핸드릭슨 박사는 이러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즉 피제팅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움직여야 해 라고 외치는 몸의 비명과도 같죠. 신나는 음악이나 춤 동작은 없지만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혼자만의 조용한 댄스 파티인 셈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가 단지 산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7번째 신호는 무심코 양손목을 비비는 행동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손목을 계속 비비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나타나는 자기 위안의 한 형태인 것이죠. 치료사 패트릭 칸스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은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을 때 현실에 발을 붙이고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심호흡을 하거나 두 손바닥을 부드럽게 맞대는 것과 같은 차분한 행동으로 대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움직임 없이도 안정감과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말하거나 취약함을 느낄 때 목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대화를 하거나 무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 혹은 감정적으로 무방비 상태라고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목을 감싸 쥐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제스처는 당신이 불안하거나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캠벨 박사에 따르면 목은 매우 민감한 부위이며 스트레스가 심한 순간에 이곳을 만지는 것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어려운 감정을 마주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때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본능적인 신호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이는 취약함을 느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임을 이해하고 그 작은 위안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9번째 신호는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행동입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 중 일부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무례해서가 아니라 극도로 고조된 불안감 때문이거나 말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뇌가 심장 박동을 따라잡으려는 듯 앞서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치료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이러한 조급함이 과거에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무시당했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가 크고 명확하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말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 챙김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의식적으로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묵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도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쓸어넘기거나 얼굴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머리카락을 너무 자주 쓸어넘기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스타일을 위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애성 학대 경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습관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박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를 정돈하는 행위는 취약함을 느낄 때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머리카락을 조금 과도하게 넘기는 모습을 본다면 그가 단지 모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현재에 머무르기 위해 내면의 불안과 싸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이 보이는 이른바 이상한 습관들은 결코 무작위로 나타나는 기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적 상처가 남긴 흔적이며 그들 각자의 생존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겪어온 시간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상한 습관 뒤에는 생존과 치유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의 서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판단의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지지와 친절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자기애성 학대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그 여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며 따뜻한 이해와 공감의 빛이 당신의 길을 비추기를.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그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특이한 습관을 보고 무심코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왜 저렇게 불안하게 다리를 떨까? 왜 대화 중에 자꾸만 시선을 피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 판단에서 이해로 그리고 공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겪는 독특한 습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한 버릇이 아닙니다. 극심한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가 남긴 몸의 기억이자 고통과 혼란,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처절한 생존 방식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치유 여정에 빛을 더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훑으며 시선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체 대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끊임없이 살피며 그들의 표정에서 혹시 모를 비난이나 거절의 신호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는 자기애적 학대 환경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입니다. 학대자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으로 상대를 통제하기에 피해자는 항상 학대자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자기의 관계 전문가인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이를 감정 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학대 관계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기분을 탐색합니다. 그들의 뇌는 지금 이 공간에 아무런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전한 사람이고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회생활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에 가까운 눈치 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입술을 자주 깨물거나 핥는 행동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깨물거나 핥는 행위는 내면에 억눌린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이자 유명한 저서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몸은 마음이 잊으려 하는 것을 종종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이 입술을 깨무는 것은 그들이 겪었던 긴장과 공포를 몸이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통제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학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현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향이 좋은 립밤을 사용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혹은 손에 작은 피제 토이를 쥐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숨을 참거나 한숨을 자주 쉬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다음 감정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했다면 숨을 참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경과학자인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개발한 다미주 신경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신경계는 트라우마에 반응하여 과잉 각성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평범한 호흡조차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쉬는 잦은 한숨은 긴장으로 굳어진 몸을 재설정하고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던 압박감을 해소하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끼고 서거나 앉는 자세입니다. 팔짱을 끼는 자세는 마치 제2의 천성처럼 몸에 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거만하거나 다친 마음의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에게 이 자세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불편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인 셈이죠. 사회심리학자이자 바디랭귀지 전문가인 에이미 커디에 따르면 팔짱을 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와 불안감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고 소중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런 자세를 자주 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입니다. 마치 세상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려는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또한 자기애성 학대 경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습관입니다. 벽과 하나가 되어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죠. 이러한 자세는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느꼈던 불안전함과 수치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거북이가 위험을 느끼면 등껍질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명한 연구가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수치심이 우리의 신체 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는 것은 세상의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스스로를 숨기려는 몸의 언어입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간에서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앉아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떠는 행동입니다. 앉아있을 때 쉴 새 없이 다리를 떠는 행동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억압된 불안과 신경 에너지가 해소될 출구를 찾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 엘렌 핸드릭슨 박사는 이러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즉 피제팅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움직여야 해 라고 외치는 몸의 비명과도 같죠. 신나는 음악이나 춤 동작은 없지만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혼자만의 조용한 댄스 파티인 셈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가 단지 산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곱 번째 신호는 무심코 양손목을 비비는 행동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손목을 계속 비비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나타나는 자기 위안의 한 형태인 것이죠. 치료사 패트릭 칸스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은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을 때 현실에 발을 붙이고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심호흡을 하거나 두 손바닥을 부드럽게 맞대는 것과 같은 차분한 행동으로 대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움직임 없이도 안정감과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말하거나 취약함을 느낄 때 목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대화를 하거나 무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 혹은 감정적으로 무방비 상태라고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목을 감싸 쥐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제스처는 당신이 불안하거나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캠벨 박사에 따르면 목은 매우 민감한 부위이며 스트레스가 심한 순간에 이곳을 만지는 것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어려운 감정을 마주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때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본능적인 신호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이는 취약함을 느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임을 이해하고 그 작은 위안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홉 번째 신호는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행동입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 중 일부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무례해서가 아니라 극도로 고조된 불안감 때문이거나 말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뇌가 심장 박동을 따라잡으려는 듯 앞서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치료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이러한 조급함이 과거에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무시당했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가 크고 명확하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말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 챙김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의식적으로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묵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도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쓸어 넘기거나 얼굴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머리카락을 너무 자주 쓸어 넘기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스타일을 위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애성 학대 경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습관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박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를 정돈하는 행위는 취약함을 느낄 때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머리카락을 조금 과도하게 넘기는 모습을 본다면 그가 단지 모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현재에 머무르기 위해 내면의 불안과 싸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이 보이는 이른바 이상한 습관들은 결코 무작위로 나타나는 기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적 상처가 남긴 흔적이며 그들 각자의 생존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겪어온 시간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상한 습관 뒤에는 생존과 치유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의 서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판단의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지지와 친절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자기애성 학대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그 여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며 따뜻한 이해와 공감의 빛이 당신의 길을 비추기를.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그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특이한 습관을 보고 무심코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왜 저렇게 불안하게 다리를 떨까? 왜 대화 중에 자꾸만 시선을 피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 판단에서 이해로 그리고 공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자기애성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이 겪는 독특한 습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한 버릇이 아닙니다. 극심한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가 남긴 몸의 기억이자 고통과 혼란,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처절한 생존 방식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치유 여정에 빛을 더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훑으며 시선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체 대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끊임없이 살피며 그들의 표정에서 혹시 모를 비난이나 거절의 신호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는 자기애적 학대 환경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입니다. 학대자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으로 상대를 통제하기에 피해자는 항상 학대자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자기의 관계 전문가인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이를 감정 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학대 관계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기분을 탐색합니다. 그들의 뇌는 지금 이 공간에 아무런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전한 사람이고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회생활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에 가까운 눈치 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입술을 자주 깨물거나 핥는 행동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깨물거나 핥는 행위는
내면에 억눌린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이자 유명한 저서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인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몸은 마음이 잊으려 하는 것을 종종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애성 학대 피해자들이 입술을 깨무는 것은 그들이